네, 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째서인지 어제보다 많이 흐리고 날도 한층 더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보다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오늘은 외출하실 때 옷을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원이 대법원을 향해서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뭐냐면 대법원이 다른 예산까지 무리하게 전용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라고 감사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고 있는 공간이 호화 공간이다라는 논란이 한 차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벽 석재 타일에만 8억 원 넘게 한 보도에 따르면 쓰였다. 그런데 사법개혁 예산까지 무리하면서 전용했다라는 지적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간에 얽힌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호화 공간의 정체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간과 관련된 새로운 논란과 의혹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 내에서 정부기관이 감사원이 대법원의 공간에 관련돼서 이거 무리한 예산 전용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안 그래도 호화 대법원장 공간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공간에 손자를 위한 놀이터까지 지어줘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원이 또 한 차례 지적한 이 의혹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대법원은 무리하면서까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대법원장의 공간에 리모델링에 그 막대한 돈을 투입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이 의혹과 이 비밀,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오늘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청와대의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의 해석이 다르다면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도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에 대한 판단, 두 분의 말씀이 다르다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같은 정부 안에서 두 갈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혼란입니다. 자,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의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북한은 ICBM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 텔에서 쏠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정의용 안보실장의 말을 보란듯이 뒤집었습니다. 정의용의 안보 낙관론을 국정원장이 부정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안보실장의 안보 낙관론을 국정원장이 정면 부정했다. 결과적으로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북한의 위협을 애써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만 증폭시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ICBM 미사일을 북한이 이동하면서 발사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저거 별거 아니다.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뒤집은 겁니다. 어제 국정원은 김정은이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한다라고 전망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군 내부에서도 북한이 이미 이동식 발사대에 미사일을 싣고 탈탈 와서 그 발사대 위에서 미사일을 쏜 바 있다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 왜 청와대의 안보실장이 그거 못 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까요?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걸까요? 둘 중에 무엇이라도 이는 큰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한일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11분간의 만남이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청와대는 진지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일본은 원칙적 입장은 전달했다. 비록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11분의 짧은 이 사진 한 장이 그럼에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태국에서 예정이 없었던 단독 환담을 했습니다. 무려 13개월 만에 두 정상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나도 가까웠던 대한민국과 일본, 어쩌다가 13개월 만에 11분가량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됐는지 안타까운 일인데, 두 정상 간의 대화와 해법 도모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사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이 뉴스가 큽니다.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 누구를? 대법원을.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공사 때 4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4억 원의 다른 예산이 전용됐다. 감사원이 이를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공관 리모델링 때 건물 외관의 마감재, 고급 석재, 건물 외벽에만 8억 원이 들였고 인테리어에 3억 원이 쓰였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아니, 대법원장 공간에 인테리어 비용이 3억, 석재에만 8억 원이 쓰일 만큼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는데, 그 논란보다 더 중요한 논란은 대법원의 예산 전용 절차를 어긴 불법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이 이를 적발한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앞선 적폐 수사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규정된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했다. 이른바 특활비 뇌물 논란도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불법적인 예산 전용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입장을 밝힐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자,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부시장이 사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국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위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을 수사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기사 내용 한번 보시죠. 2017년 유재수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당시 조국 특감반이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중간에 감사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은 그때 조국 민정수석 당시 특감반의 감찰이 왜 돌연 중단됐는지, 그리고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유재수 부시장이 부산의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누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가 많군요. 자, 그런가 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재 영입 1호였던 박찬주 전 대장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 삼청교육대의 교육을 한번 받아봐야 한다라는 이른바 험한 말을 쏟아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권센터의 그때 당시 그 문제 제기, 법원에서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냈기 때문에 박찬주 전 대장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하고 억울해한 심정일 것은 넉넉히 추측이 되지만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된다라는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나갔다라는 비판이 오늘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지지율 여론조사가 뭔가 미심쩍다. 중앙일보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53%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이다. 즉,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 표집 구간, 설문 대상자의 대상층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권자 대비 대선 득표율은 32%. 대통령 지지층의 목소리가 요즘 발표되고 있는 대통령 여론조사에 과다 반영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해명이 나오고 있지만 여론조사가 민심과 괴리돼 있다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고 중앙일보는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의 목소리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서 부풀려지는 것 아니냐라는 게 중앙일보의 주장의 핵심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검찰 특집입니다. 검사 출신 김광산 변호사님, 그리고 요즘 민주당에서 조국 국면을 거치면서 소신 발언으로 유명해진 역시 검사 출신의 조홍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국정을 경험해본 분입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의 장혜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뉴스들,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새 소식들 많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딴소리. 청와대의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북한의 무기와 관련돼서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두 어른이 딴소리하고 있을 때 국방부 장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생생하게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주식 거래에 있어서 동생의 이름과 본인의 필적과 다른 사람의 연락처들을 기재했습니다. 왜? 궁금합니다.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데 왜? 라는 물음표가 오늘 끊이지가 않는다는 새로운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꼼수입니다.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다른 예산을 불법적으로 갖다 썼다.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꼼수 아니냐 비판이 많습니다. 꼼수를 넘어서 불법이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많습니다. 탑뉴스부터 공개합니다. 탑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안보실장의 발언을 뒤집은 국정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무기와 관련돼서 정용 안보실장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식 발사 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의 시사 수준도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북한이 큰 트럭 뒤에 미사일을 싣고 털털털털털털털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 발사대를 세워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국민들이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걸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는데 ICBM 미사일을 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없다. 정용 안보실장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돌직구 시청자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보 투톱이라고 하면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안보 투톱이 북한의 무기와 관련돼서 다른 소리를 한다라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발언이 사실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분 중 한 분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된다는 거죠.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ICBM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 텔이라고 합니다. 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건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북한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우리 모르게 미사일을 홍길동처럼 발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북한 미사일 별거 아니다 라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해서 어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는데, 하루 만에 국정원장이 북한은 ICBM 이동 발사가 가능하고 이미 미사일을,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적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하루 만에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의 발언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똑같은 정부의 똑같은 안보를 다루는 두 수장의 발언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용 안보실장의 앞선 발언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 발사 능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술렁술렁 된 겁니다. 안보실장이 아니 우리는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쏜 장면도 봤는데 능력이 없다 북한은 라고 말하자 술렁술렁이자 정용 안보실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국정원장이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 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동 발사대에
ICBM을 싣고 그리고서 일정한 지점에 가서 다시 발사대를 이렇게 거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오늘. 자, 국정원의 국정감사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국정원 국정감사에 들어갔던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국정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이 ICBM을 텔에서 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화 대변인, 네. 국민들은 안보실장의 발언과 국정원장의 발언 중에서 누구의 발언을 믿어야 합니까?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투톱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는 NSC의 멤버인데 저렇게 된다면은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국회의 국정감사 운영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청와대가 준비하고 독해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다 조율을 거쳐서 나오는 답인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저렇게 ICBM이 텔에서 발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서훈 국정원장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한 거는 그럼 그동안 준비해왔던 독해 과정이나 운영이 준비 과정에서 국정원과 전혀 상의가 안 됐던 건가? 아니면 뭐 조율이 전혀 안 됐던가 이런 의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는 분명히 국정원 직원들이 많이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청와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보좌를 실장하게 했는지 서로 다른 얘기들을 국정원과 하고 있었다는 건 어쩌면 청와대와 국정원이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위험 하나.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정의용 안보실장은 사실과 다르게 북한의 위협을 애써 축소하려고 지금까지 그러면 국민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다 거짓말을 했던 거 아닌가? 북한의 이런 위협을 축소하려는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율이 안 된 것이라면 조율이 안 되거나 서로 간에 무슨 헤게모니 싸움이 위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애써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쏴요, 핵실험을 해요, 뭐 이런저런 뭐 금강산 관련해서 도발적인 언사를 해요 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표했던 안심하라, 별 문제 안 된다라고 한 거는 실제 청와대가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던 내용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발표 내용이 서로 괴리가 있고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예. 여지껏 국민들을 속여왔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의 대답과 바로 이어서 이걸 180도 뒤집는 서훈 국정원장의 답변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걱정스럽다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둘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김배민 박사님, 만약에 가정하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의 발언과 다른 발언을 했잖아요. 앞서서 청와대는 금강산 관광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는데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북 간의 금강산 관광도 걷어찬 바 있어서 무의로 그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북한과의 어떤 화해를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그것이 맞는 방향이다, 뭐 틀린 방향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북한이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실장이 쏠 수 없다라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다는 건 안보와 관련돼서 이것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의용 실장의 발언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분명한 현실이 있고 정의용 실장과 청와대가 바라보고 있는 북한을 향한 장밋빛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용 실장은 사실 외교통 인사고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냐면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ICBM은 대륙간 발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을 향한 굉장히 거대한 안팎이 될 수 있는데 정의용 실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 동창리를 폐쇄시키면 ICBM에 대한 발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동창리에 대한 폐쇄는 결국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 카드로 끄집어내면서 동창리를 폐쇄하는 등에 대한 대가를 바탕으로 이렇게 내가 비핵화 그리고 이 ICBM에 대한 폐기 등에 한 걸음 진전하고 있다는 얘기와 다르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보기에는 얼마든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가 폐기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서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동식 발사대에 내려서도 쏠 수 있는 과정이라면 ICBM이라고 하는 이 무기 자체를 완전하게 폐기하고 완전한 비핵화의 기회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거나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현실을 다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북한에 대한 관계의 조율을 위해서 북한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동어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미국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숨과 생명이 달려있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안보실장이 이 같은 발언을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 의구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북한발 위협을 애써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정용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서로 다른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멈칫, 주저, 이른바 횡성수설을 했다라는 비판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국방장관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텔로 발사했는 거 맞죠? 텔로 이동을 시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발사한 적도 있고 장관님, 텔에 지지대를 텔로 발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텔로 발사한 적이 그러니까 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지대를 대가지고 발사시켰습니다. 텔로 발사한 거 아니에요. 결국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동식 발사대로 ICBM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단정적인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NSC가 이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발사대를 끌고 다니면서 쏘야만이 그게 이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다 이렇게 이해했다 그러면 그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의용 실장이 청와대 운영위에서 한 발언은 거의 위증에 가깝다. 이거 전부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이해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안보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말 힘들겠구나. 저런 한심한 안보 청와대 참모들 상대하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까. 우리 합참 의장 비롯해서 장군님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자, 야당 의원들도 오늘 동아일보의 비판처럼 청와대가 애써 북한 위협을 축소하려다 보니 정용 안보실장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위증이다라는 비판도 오늘 나오고 있는데, 자, 조홍천 의원님, 네. 청와대에도 계셨고 국정원에도 계셨고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오늘 방금 소개된 동아일보 그 기사 청이 북위협 축소 논란 증폭이라는 그 기사를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정의 내지 평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네네. 그러니까 정의용 청와대 실장은 텔로 싣고 가지고 거기서 세워서 발사를 해야지 이동식 발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서훈 원장은 텔로 ICBM 싣고 일정 지점에 가서 고정식 거치대로 옮겨가지고 해도 그것도 이동식 발사다. 정경두 장관은 역시 텔에서 막바로 띄우는 게 아니고 옮겨가지고 띄웠다라고 하면서 동아일보에 보면은 2017년 7월 화성 14호가 2번, 2017년 11월 화성 15호가 1번, ICBM을 3번 텔 이용해서 옮겨가지고 고정식 거치대로 옮겨 실어서 거기서 발사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관계의 차이가 아니고 평가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하기엔 텔이란 거는 이게 뭐의 약자냐면 트랜스포터 일렉터 론처예요. 그러니까 옮겨가지고 세워서 발사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있어야 텔입니다. 이동식 수직 발사기라는 게 텔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연 그 덜덜덜덜 거리면서 목표한 지점까지 끌고 가는 게 걸로 이게 이동식 발사냐, 혹은 이 텔의 용어 그대로 트랜스포터 옮겨가지고 세워가지고 쏘는 것까지가 텔이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텔이 이게 위험한 것은 그 고정기지에서 쏘면은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징후 보일 때 거기 선제 타격해가지고 그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킬체인이 되는 건데, 이 텔로 가게 되면 여기저기 막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파악이 힘들다. 파악이 힘들고 선제 공격이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건데요. 다만
고정 거치대에 옮기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압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주장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청와대가 북한발 위협이나 무기의 성능을 애써 축소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주장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테러란 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테러란 거는 옮겨가지고 세워서 그대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능하죠. 근데 지금 북한의 수준은 옮길 수는 있고 쏘는 건 딴 데 다른 거치대에 옮겨야 돼요. 그게 그 큰 놈을 고정식 거치대에 옮기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정보 자산으로 탐지가 가능하니까 그거는 요격이 가능한 거죠. 아마 정의용 실장은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의도는 없었다. 평가가 달랐다. 의도는 없었다. 네네. 자, 정경도 국방장관은 앞서 6.25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머뭇거려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6.25가. 뭐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일성과 노동당이 해서 벌인 침략한, 기획하고 침략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북한이 남침 이렇게 침략을 한 전쟁이라고. 자, 이번 정용 안보실장 그리고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 등등의 논란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경질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얘기예요. 야당은 청와대 참모 전면의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와 내각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내각 다 바꿔라. 라고 얘기한 건. 그러니까 수석들, 장관들 다 바꿔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요, 오만하고 무식한 청와대가 국회 상대로 싸움 거는 걸 보면서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집단인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특정 수석을 경질하라 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마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복은 있는데 측근복이 없다. 청와대 참모들이 오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총선 어렵다. 라고 박지원 의원 정치구단도 따끔하게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안보실장도 그렇고 정무수석도 그렇고 경제수석도 그렇고 최근 야당과 상당히 지금 논쟁적인 모습을 보여왔어서 정치권에서는 경질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조국을 넘어서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정감사나 아니면 뭐 상임위에서 특히 이제 운영위에서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서 운영위를 하다 보면 이게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사소한 것 갖고도 굉장히 감정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야당과 계속 대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또 정부 자체는 사실은 국정 운영을 잘 해야 하고 또 뭐 민생이랄지 아니면 규제 해결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국회에 도움을 많이 얻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북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이제 청와대 자체에 어떤 실수한 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뭐 개편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용력 있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좀 있지 않는가 싶고요. 제가 아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현 정부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제가 볼 때도 대북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 완화시켰고 또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맞아요. 또 노영민 실장도 그랬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아마 전쟁 위협이 없어졌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아직 비핵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북 정책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안보실장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얘기해왔는데 사실 대북 정책에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냉정한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너무나 장밋빛 어떤 희망 아니면 북한의 어떤 위협을 너무 축소하려다 보면 이건 굉장히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다음에 또 이제 정부의 입장을 또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미사일 쏘는데 이게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다, 뭐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런 논쟁을 해왔고 북한 자체는 미사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단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닌 그러니까, 건 아니고 긴 건 그렇죠. 기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하는데 북한이 한 것 자체를 다 옹호를 하려다가 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잘 해주다 보니까 북한이 나만 보기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한쪽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잘해주면 그 사람이 잘해준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말하고 험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북 정책이 제대로 가려고 하면 사실은 건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맞는 거 맞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 그래야지 북한도 우리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다 보면 이게 사실 대북 정책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에 어떤 대북 정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상의된 발언과 관련해서 동아일보의 기사와 또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청와대의 해명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오늘도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주식도 계좌도 도장도 차명. 누구 이야기일까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차명이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잠시 후 차후에 전해드리고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유재수 의혹 수사 속도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핵심이죠. 2017년 유재수 금융위정책국장 업계 관계자들에게 각종 편의, 자녀 유학비, 항공권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감반원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도 자체 감찰을 벌였지만 징계 조치는 없었고 급기야 조국 민정수석 당시 체제에서 돌연 청와대의 감찰이 중단된 바 있었죠. 자, 지난달 30일 유재수의 각종 편의 제공한 의혹으로 대법원서는 압수수색된 바 있는데 압수수색 들어가고 다음날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어제 금융위 등 세 곳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두 번째로 실시했어요. 세금 감면해줬다, 알선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까지 네 군데를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세금 감면받도록 정부 고위 인사를 소개해준 대가로 골프 접대, 그림 수수 의혹이 제기된 A업체입니다. 조국 민정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검찰의 수사 프로토콜을 보면 일단 검찰 출신 두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홍천 전 검사 출신. 네. 조홍천 의원님.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유재수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를 받았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검찰이 두 번째 압수수색이 있어요. 이 수사를 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연결되는 수사입니까? 아니면 별건의 수사입니까? 이 건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 말에 그 청와대 특감반에서 좀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고 말들이 많이 새어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태우 특감반원이 인사조치를 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아마 올해 2월 달쯤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을 겁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유재수 당시 그 금융위 국장에 대해서 특감반에서 감찰을 했는데 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상부에서 그러니까 저 위에 비서관하고 특감반장이 여기 손대라라고 했다. 근데 이거는 저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조국 당시 수석 정도는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될 일이다. 즉 정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직무를. 그러니까 아마 뭐 직권남용 정도로 아마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게 2월 달인 걸로 전 기억을 하고요. 그게 이제 동부지검에 배당이 돼가지고 계속 수사 중이었는데. 예, 동부지검에서. 예, 그동안에 뭐 계속 뭘 했겠죠. 하긴 했고 아마 또 뭐 특감반원 또 소환해가지고 당시 상황을 물어봤다라는 기사를 어디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만. 네.
이제 지금 이 건은 그 고발건에 대한 수사인데 지금까지는 물 밑으로 가다가 이제 저 강제 수사를 하면서 물 위로 나온 거죠. 그렇군요. 네. 물론 언뜻 일경 보기에는 중앙지검 수사하고 완전히 별개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봐 왔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게 조국 수석과 연관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나라고 계속 봐왔는데 역시 뭐 예상대로 그렇게 가네요. 지금 조홍천 의원님은 뭐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돌직구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파견 가서 바로 민정수석실 산하에 조홍천 의원님이 근무를 하다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수사는 조국 전 장관과 연결되는 수사다. 연결시키려고 지금 검찰이 하는 걸로 저는 그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어차피 검찰로서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 전에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기호지세라고 하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내리면 호랑이한테 물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 말은 검찰 생각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감찰을 무마시키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월 달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9개월쯤 지났는데 그동안에 많은 조사도 했겠고 첩보도 수집했겠죠. 근데 남은 것은 강제수사인데 그 강제수사를 미루다가 요번에 했다는 건데 의미 있는 거다. 그 시점이. 어차피 이게 또 공통점이 다 그 조국 전 수석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은 솔직히 뭐 목숨 내놓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검사들 목숨 내놓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사가 내년 초에 있을 건데 그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은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무릅쓰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자, 지금 조홍천 의원님의 발언에 따르면 박정화 대변인도 청와대 계셨잖아요. 춘추관장, 특감반을 이끄는 민정수석, 춘추관을 이끄는 춘추관장, 대변인까지 가셨지만 청와대에 첩보가 들어와요. 항공권을 받았고 자녀 유학비를 받았다라는 첩보. 이 첩보는 첩보 수준이지만 어마어마한 수준의 첩보잖아요. 당연히 특감반이 가동이 돼서 감찰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 수준의 첩보를 바탕으로 한 감찰이 돌연 중단됐던 선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만약에 이런 정도의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키려면 어느 정도 선의 개입을 해야 가능한 건지 박정화 대변인께서 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조 의원님이 직접 그런 민정수석실에서 일하시면 훨씬 더 아시겠지만은 제 기억에 제가 일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마돼서 사실은 민정수석실 내에 감찰반에서 일하는 거는 밖에 비서관, 다른 비서관실에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은밀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도 은밀히 정리가 돼서 해당 부처로 이제 통보가 가거든요. 그렇게 돼서 잘 알려지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간부회의 같은 데서 알려집니다. 보고가 되고.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렇게 돼서 정리돼서 문제가 되는 건이 수사가 되고 있다, 감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외부의 비서관들 그 이하 또 행정관들까지 알려지게끔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정도 상황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덮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비서관을 했는데요. 행정관 비서관급에서도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요. 수석 선에서 결정할 수 있을 거고 수석도 제가 볼 때는 혼자 단독으로 못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정말 가까운 수석, 뭐 내가 민정이면 이 건이 어떻게 번져갈지 정무수석 내지는 홍보수석과도 상의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어쩌면 실장하고도 티타임을 통해서 협의를 합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한 7시 반경에 주요 수석들과 실장들이 모여서 티타임을 하는데 거기서 많이 결정이 되고 많은 것들이 거기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수석과 실장은 이 정도 소위 그 감찰을 정리하려면 공유가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그때 수석이 누구였어요? 그때 민정수석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아니 이 유재수 감찰 때. 그때 조국 수석이죠.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작년 12월 1일인가 2일 날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 이제 거취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그때 맞아 선언하셨잖아요, 여당에서.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길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많은 비난을 받고 조국 수석 이제 그만해라. 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저보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와 친한 의원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저는 이 문제를 봤던 거예요. 결국은 특감반에서 다루는 문제가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하나하나가 밖으로 세워져 나가면은 그 대통령의 참모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전부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 안에서 특감반 두 팀이 왈가왈부 싸우면서 조금씩 정보가 리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김태우라는 조사관은 거의 왕따가 돼가지고 이제 쫓겨날 지경에 처해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조국 수석이 일정 부분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은 김태우 조사관이 나와가지고 아마 있는 거 다 던질 거다. 그러면은 이게 이 정부에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어쨌든 조직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이 여기서 빨리 또 더 원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낫다라고 저는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충원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까지 갔군요. 그게 이제 작년 12월 달인데 이 고발이 2월 달에 됐습니다. 네. 한 두 달 있다 됐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고선 계속 이 사건은 언젠간 터질 것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예.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돼서 감찰을 무마시킨 것 아니냐라는 것은 현재는 의혹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은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도 입장도 전해드립니다. 다만 검찰은 이 건과 관련돼서 조국 민정수석이 개입을 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두 분의 청와대와 검찰에 계셨던 패널은 조국 전 수석 차원에서 개입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거래할 때 다른 것도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라는 정황이 오늘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라서 무엇이 차명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정경심 동생이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는 건데 누나의 주식을 차명으로 내가 보관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정경심 동생 집에서 WFM 실물증권 12만 주가 확보됐는데 정경심 씨가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매입 후에 동생 집에 숨긴 것이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씨 동생이 누나와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WFM 주식 12만 주를 샀다. 각자 보관하다가 누나의 주식까지 내가 우리 집에 보관하게 됐다라고 사실상 차명으로 거래를 하고 내가 누나 주식이라고 얘기하죠. 누나 주식 낫다. 내가 보관한 거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는 5년 전에도 동생 명의의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4년이에요. 5년 전이니까. 6월 정경심 씨가 한국투자증권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데 신청서에 명의를 정경심 씨 동생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증권 계좌 도장은 또 다른 가족 도장으로 찍어요. 그 연락처는 또 정작 정경심 씨 본인의 번호를 적어요. 보시죠. 한 계좌인데, 한 계좌를 트는데 명의는 동생 명의, 도장은 다른 가족 도장, 연락처는 정경심 본인의 번호. 이게 이렇게 계좌 트는 게 가능합니까? 궁금한데 검찰은 신청서의 필적을 확인했는데 정경심 씨의 필적인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검찰에서는 차명 계좌를 만드는 사람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경심 씨가 2018년 1월 차명 매입한 WFM 주식 12만 주 해당 차명 증권 계좌를 통한 매입 여부를 검찰은 지금 현재 확인 중인 상황인데 장현 교수님, 저희가 은행에 가서 계좌 있으세요? 있죠. 통장? 예, 있죠. 여러 개 있죠. 증권사 계좌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도 있거든요. CMA 저도 쓰는데 일단은 저게 전 가능한지 처음 알았어요. 명의는 동생 명의, 도장은 다른 사람 가족, 연락처는 내 거. 필적은 내 거. 네. 이게 가능하군요. 가능하군요. 예.
많은 분들이 같은 강수님도 생각을 처음 하고 알았군요. 그러니까 가능하군요. 가능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예. 불가능해야죠. 이거는 뭐 어디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뭐 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할 것이고 뭐 전화번호 속여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하지 않는 한. 다만 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겹칠까? 정경심 교수와 그 가족들에게는. 그리고 지금 동생의 진술도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냥 단순하게 뭐 검찰이 뭐 얘를 강압적으로 추적을 해서 억지로 그래요, 그 차명이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누나와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서 처음에는 또 누나랑 나랑 각각 보유하다가 우리 집에 한꺼번에 보유하게 됐다. 12만 주를. 실명 주식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보기 상당히 힘든 물건인데 그걸 12만 주나 집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진술을 직접 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게 저 정경심 동생은 누나라고 해요. 누나가 누구예요? 정경심 씨예요. 예. 정경심 씨는 누구예요? 조국 교수의 아내예요. 조국 교수는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법무부 장관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지명하기 전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어쩌면 조응천 의원이 예전에 그 유재수 부시장 사건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도 충원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와서 녹취록까지도 보니까. 사실은 공개가 됐었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공개한 내용에 따라도 정말 나는 나라를 생각하고 대통령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조국 장관 임명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아마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딱 보면 안다. 이거 사모펀드니 뭐니 이쪽 차명 계좌니 이런 것들 이거 뭐가 그림이 보인다. 이분 임명한 이런 거 드러난다. 이런 거예요. 사실 윤석열, 그런데 조응천 그때 당시 안 된다. 다 충원이었다. 제가 볼 때는 겹치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다른 계열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똑같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미리 이야기했던 것. 근데 이미 임명이 됐고 이후에 계속 터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같은 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전 이번 문제가 지금 우리 앞서서도 왜 청와대 뭐 정무수석이 이런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게 크게 가서는 대통령을 향한 혹은 청와대를 향한 어떤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조국 교수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에서 극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이 결국은 여당이나 대통령한테까지 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의미가 있고 사실은 빨리 좀 축소가 되거나 빨리 좀 수사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 계속 또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난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적인 증언이라든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뭐 증권 계좌가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해명을 해야 될까요? 예, 5년 전 증권 계좌도 차명이었다.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 계좌 신청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김광삼 변호사님이랑 좀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좌 신청서를 보면 사실은 김광삼 변호사님이 검사 있을 때 여러 가지 수사하셨지만 금융사기, 그렇죠? 금융사기로 수사를 오랫동안 해보셨던 특화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자, 검찰 내에서는 이게 전형적인 차명 주식하는 분들의 수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신청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왜 본인명으로 안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럼 본인명으로 안 낸다는 것은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2014년도 6월이면 그 당시 조국 교수가 교수할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뭐 재산과 관련해서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차명이었을까? 그렇죠. 근데 아마 저 때부터 증권을 차명으로 개설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왔고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모펀드 그거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차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 요소가 있는데 그 특징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일단 자기 명으로 않고 자기 동생 명으로 했잖아요. 근데 도장을 찍을 때 그러면 동생 명의 도장을 찍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가족 명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장이 틀려하거든요. 그럼 동생 명으로 도장이 있으면 동생이 그걸 뭐 보관하고 있더랄지 아니면 똑같은 도장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되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도장을 좀 다른 걸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락처도 사실은 동생명의 연락처를 적어야 하는 게 맞죠. 기재하는 게. 그런데 동생명의 연락처를 적어 놓으면 그 계좌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랄지 그러면 동생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이제 자기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차명 계좌가 이제 저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에 예. 조국 전 장관이 뭐 민정수석을 한다랄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나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어떤 5, 6년, 10년을 내다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부분은 왜 그때부터 차명계좌를 저렇게 사용했을까? 부부간에는 또 할 수 있어요.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만 동생의 어떤 명의를 빌려서 저렇게 거래한 것 자체는 아마 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뭐 우리가 곱씹어 볼 수도 있지만 뭐 그 당시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참여연대 이야기도 좀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김경률 참여연대 소장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와의 이 주식 거래와 관련돼서는 이건 뇌물의 성격이다라고 이른바 선언을 해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문매를 받고 참여연대에서 징계 직전까지 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여연대에서 조혜경 실행위원이 참여연대를 떠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참여연대를 비판을 했습니다. 자, 조혜경 참여연대 금융센터 실행위원인데 참여연대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참여연대를 떠난다. 조국 사태를 통해 참여연대는 25년 역사에 씻기 어려운 관변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세네요. 관변시민단체. 무슨 말입니까?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진보단체고 정의를 외쳤던 시민단체인데 결국은 관변단체로 전락했다. 본연의 권력 감시제로 돌아가려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중심 잡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조국 사태는 그간의 힘겨운 중심 잡기 노력을 모두 수포로 만들었다. 참여연대가 전관예우를 하는 건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참여연대 출신들이 요직에 상당히 많이 임명이 돼서 참여연대 정부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조혜경 실행위원의 이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네, 조국 전 장관 본인 스스로가 참여연대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는 과정이 사실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인사검증 실패에 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났던 문제가 되는 인사들 중에는 또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인사검증을 봐주기 식으로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태가 촉발되게 된 것은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지게 되고 김경률 회계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을 뿐더러 권력형 비리로 더 폭넓게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나중에 쓴소리를 내뱉은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징계 처리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니까 참여연대의 민낯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 참여연대 초창기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자금을 출자시키고 사회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을 거치면서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것은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권력 주변을 서성이고 맴돌면서 언젠가 나도 기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민낯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는데요. 시민단체도 이제는 제자리에 찾아가야 될 것이고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소리했던 인물들과 그리고 그저 조국 전 장관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민낯이 많은 국민들이 봤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는 우리 사회에 남겨진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대법원의 예산 전용에 대해서 이건 불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그 예산을 사법개혁을 위해서 준비했던 다른 예산까지 끌어다가 불법으로 전용했다라는 지적을 감사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시죠. 자, 대법원장 공간 초호화 리모델링 적발. 감사원 지적받은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고 있는 공간을 개보수하기 위한 명목으로 4억 7천. 와, 4억 7천. 다른 예산을 갖다 쓴 거예요. 다른 예산 4억 7천을 무단으로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심 충실화 예산을 공간 리모델링에 갖다 썼다라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사실심 충실화는 뭡니까? 1심하고 2심을 더욱더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가 예산을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심과 2심이 너무 오가고 다루고 했던 것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거 막겠다라고 편성해 놓은 예산을 대법원장 공간 리모델링 예산으로 갖다 썼습니다. 이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총 16억 7천을
공간 개보수에 썼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을 보면요. 2017년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간 리모델링 비용 15억 5,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이거 거절당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는 겁니다. 기재부가 당시 과하다라고 지적을 해서 사업비는 16억에서 9억 9천만 원으로 낮췄는데 결국 대법원이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가 4억 7,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16억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명목의 예산을 끌기 위해선 기재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 세금 예산이기 때문이죠. 국회에서 의결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이거 대법원이 모두 다 무시하고 넘어갔다. 시공사 선정 때는 최저가나 적격성 등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묻지마 시공사 선정했다라고 감사원은 현재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그 16억 7천만 원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함께 보시죠.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간은 서울 한남동 2층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390평 규모입니다. 총 리모델링 비용 16억 7억은 건물 마감재를 교체하는데 8억이 쓰였습니다. 이 벽돌은 라임스톤으로 교체가 됐는데요. 이 라임스톤이 뭐냐? 이름도 어려워요. 크레마오로. 외국 말입니까? 황금빛 크림이라는 뜻인데 황금빛 크림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고급 석재를 교체하는데 8억을 썼다. 지붕, 창문, 문짝공사에 2억 6,500만 원이 들렸다. 페인트 칠과 벽지 교체에 1억 원이 들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대법원장 공간에서 거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 공간 마당에 그네, 모래사장, 축구 골대 등을 설치한 바도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요, 그냥 그네가 아니라 그네형 벤치다. 축구 골대는 사비, 모래사장은 공사하다 남은 모래로 썼다. 라고 감사원 조사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모래사장과 관련돼서는 규정 위반 사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다른 예산을 갖다 쓴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규정 위반이다, 불법이다라고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간을 위해서 다른 기관도 아니고 지금 대법원이 법원행정처가 법을 어긴 거예요? 대법원이 법을 저렇게 어기면서 누구 죄를 어떻게 재단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혹시 저 대법원장 공간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죠, 저는. 저 한남동에 우리 정부 요인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다 있습니다. 국회의장 공간도 있고 외교장관 공간도 있고 국방장관 공간도 있고 있는데 저기는 일반인들 접근도 쉽지 않아요. 제 기억에는 얼핏 한번 거기 갔는데 무장한 군인들도 있을 정도로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보는 것도 아마 우리 사진기자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줌으로 멀리서 찍지 않았나 싶은데 저 외벽에 있는 거 누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외벽을 타일 붙이는데 8억이나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용해서 법을 어긴 거는 뭐 두 번째 치더라도 8억을 들여서 외장에 저 타일을 붙이느라고 8억을 들였다는데 입이 쫙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금입니까? 세금이죠. 우리 세금 가지고 저희가 냈던 세금 가지고 지금 서울 시내 중분위 아파트니까 딱 가운데 지점의 아파트 가격이 8억 7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 값만큼이에요, 지금. 벽돌 붙인 게. 타일 붙인 게. 아파트 값이다. 아파트 값이 지금 너무 고가 아파트가 많이 생겼으니까 중분위 아파트가 8억 7천까지 갔지. 사실은 뭐 5억 이하짜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저거면 몇 사람 살 수 있는 집이 나요. 그 타일 값만 가지고. 그 사이에 성북구의 70대 노모와 새 40대 따님들 내 모녀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대법원장이 저렇게 해서 타일 붙이고 저런 거 할 때입니까 지금? 화가 납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을 벽에 발랐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장윤수 크레마오로요? 네, 크레마오로. 멀리서 보니까 그냥 아이보리 페인트 칠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냥 멀리서 보니까 그냥 아이보리 페인트 칠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뭐 구름 모양의 뭐도 보이고. 크레마오로가 이탈리아 말이죠. 크레마오로 커피 크레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품 크림. 그게 이제 황금빛 크림이라는 이제 갖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궁수예요. 이탈리아산 대리석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돌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뭐 벽에만 8억이 아파트 한 채 값이니 뭐이 다 떠나 저게 정말 사비로 돈이 많은 사람이 내 돈 들여서 집을 지은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누가 죽어 나가든 말든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문제는 지금 공간이라는 것이고 대법원장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단은 정의로울 것 같고 무언가 정말 서민부터 부자까지 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또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세 가지가 다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공간이 계속 나오지만 공간이라는 단어, 벽에만 8억이고 뭐 집안에 뭐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씁쓸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반 서민들은 뭐 종이컵 뭐 20원짜리 종이컵을 쓸 때도 돈으로 따지면 이거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또 환경 생각해서 종이컵 쓰다가도 아니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지구를 생각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뭐를 생각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다 건너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정말 포용력이라는 거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라는 거 여러 가지로 사실 태도 자체가 저런 분들이 법을 가지고 잣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죄인 무죄인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고 법을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까 이런 모든 것들을 법이란 자들을 놓고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거는 화가 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자, 김병인 박사님, 4억 7천만 원을 다른 예산을 이제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라고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4억 7천만 원 중에서 무려 2억 7,875만 원은 재판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공평하게 재판받게 1심, 2심, 4실심 충실화 예산이었는데 그거를 절차 묵살하고 절차 뭉개고 4실심 충실화 예산 그러니까 사법개혁 예산마저 공관으로 지금 무단으로 갖다 끌어쓴 거잖아요. 네, 법을 위반했다라고 나오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예산은 이용과 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 쓰는 건데 이거 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 승인이 필요해요. 이용 같은 경우는 몫이 좀 많이 다른 겁니다. 그거 끄집어다 쓸 수는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의결을 거쳐야지만 예산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다 생략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나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은 앞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데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줬다. 두 번째는 이미 이 대법원장 공간에 대한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 편성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국회가 보기에 황당하잖아요. 말도 안 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하라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럼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불법적인 형태로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겠다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세 번째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 출근하던 그날 모습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출근길이 어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처음 지명당하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왔던 그 길 기억나실 겁니다. 춘천에 있었기 때문에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혼자서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을 합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초로 와요.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 소탈하고 정말로 탈권위적인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로구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외버스 타고 전철 타고 백팩 메고 온 서민적인 대법원장. 2017년도 그가 재산 공개를 하게 됐을 경우에 나왔던 자동차 신고됐던 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 중형 아주 오래된 자동차를 신고하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탈한 모습들을 굉장히 홍보했던 기억들이 저는 뇌리에 생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게 됐고요. 법을 지키게 되는 대한민국 법을 이끌어가게 되는 법무부 장관인데 그의 아내가 11가지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11가지 혐의를 훨씬 더 넘어서 이제는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기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예. 대법원장은 그 어떤 곳보다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곳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도록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타일에만 이런 돌에만 8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이게 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이 정도가 됐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대법원장이 임기가 존재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쳤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민의 신의를 완전히 배반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거치 문제까지도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원 의원님,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하라. 국회와 기재부도 승인했어요. 그런데 앞서 대법원이 밝혔던 예산은 너무 많다. 너무 호화스럽다. 그러니까 그렇게 호화스럽게 하지 말고 한 9억 정도 줄 테니까 이것도 넉넉하니까 이 안에서 해라. 라고 국회와 기재부가 요구했던 그 지시도 무시하고 편법과 불법의 성격을 띤 예산 전용을 통해서 한 거면 국회 무시한 거네요.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아마 이 예산을 다뤘을 거예요. 네. 법사위에 그때 뭐라 했냐면 1980년쯤에 완공이 돼가지고 너무 노화돼서 지금 시급히 고치지 않으면은 생활에 불편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때 아마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네. 다만 본질적인 기능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외장 이런 쪽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너무 많지 않냐 10억 밑으로 해라 해서 9억 9,900인가 어쨌든 10억은 안 되게 그렇게 잘랐다가 그 다음에 결산하면서 이거 뭐냐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그때 좀 문제를 삼고 격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이 법원은요 사실 행정부의 그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에 안이하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그런 안이했던 태도가 이런 일을 불렀지 않았나 싶고 또 감사원이 지금 이걸 감사를 했다는데 대한민국에서 감사원이 제대로 못하는 데가 4군데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법원, 검찰.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 감사원장님 새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다 감사하겠다고 지금 하신데도 아직도 뭐 그렇게 세게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 관행 때문에 그 타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 들어가지고 산다는데 그 대통령께서도 사적인 식대 뭐 비용 같은 거는 우리가 내겠다 부부가 해서 옛날에 그 계좌에서 나갔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아들 부부가 살라고 여기 있는 집은 아니죠. 만약에 살게 되면은 저 같으면은 글쎄요 관리비나 뭐 이런 거는 좀 받아가지고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거는 페어하지 않습니다. 자,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 소속의 법원 행정처가 김관삼 변호사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의 결과를 보면 박정하 대변인 지적한 것처럼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못 살 만큼의 서울시에 충분히 아파트 한 채를 공간 벽에만 발랐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지금 감사원의 결론은 주의. 감사원은 쭉 이걸 고발하면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주의를 요구했다. 마지막에 좀 뭔가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예산의 전용은 그 횡령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 자체에 유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유용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별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15억 2천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9억 9,900만 원 깎였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물론 개보수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태리 대리석보다 이태리 석재보다는 좀 국산 석재를 썼으면 갑자기 석재 국산화. 그렇죠. 그러면 가격도 더 낮춰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법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임명한 거에 대해서 현재 법원장을 갖다가 파격적으로 대법원장 임명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었고 정치계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신선한 의미로 다가왔고 그렇지만 이제 그 임명이 되신 다음에 지명돼서 청문회 통과한 다음에 사법개혁도 그렇게 뭔가 보여주지 못했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구설수가 계속 구설수에 올라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실망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잘하는 기관이 대법원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법원장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쓰여질 그러한 1, 2심 재판 공정화를 위한 이런 예산 이런 것들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 끌었었을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뭐 당연히 하는 것처럼 썼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뭐 대법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만약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었다랄지 아니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치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대법원에서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아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아플 자연방에 선정이 됐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성남시가 후원한 한 예술 행사에 김일성 배지가 등장을 해서 논란. 두 번째는 KBS의 후폭풍, 세 번째 윤지호 씨, 네 번째는 소주병입니다. 성남시가 후원한 한 예술 행사에서 김일성 배지 모양의 자수를 셔츠에 붙인 한 참가자를 무대에 올려서 논란입니다. 방금 이 사진이죠. 해당 행사는 성남시가 남과 북의 예술을 함께 즐겨보자는 취지로 마련해 시낭송과 민요, 춤 등의 공연으로 꾸며졌는데 한 참가자가 김일성 사진에 마크를 달고 나와 남쪽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를 낭송한 것. 이에 성남시 의회 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쟁 원흉인 김일성 사진을 달고 나온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성남 민예총 관계자는 일종의 퍼포먼스 연기였다며 북한에 있는 아들임을 표현하기 위해 김일성 배지를 붙이고 출연한 것일 뿐이니 색깔 공세를 그만하라라고 반박했고, 또한 이 행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축사를 한 점도 도마에 올랐는데 해당 행사에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성남시는 세부 프로그램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명 박사, 얼마 전에는 홍대에 김일성 부자의 벽화가 걸린 주점이 등장해서 논란이었는데 성남시의 예산이 일정 정도 투입된 성남시의 한 문화 행사에서 김일성 배지를 들고 나왔다. 이거 분명히 논란거리군요. 그렇죠.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1,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시민단체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종의 퍼포먼스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여지고 있는 김일성의 이 사진을 명확히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보게 되는 쌍상 배지 등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김일성의 사진과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6.25 전쟁에 대한 아픔이 대한민국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엄혹한 남북관계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것이 한두 개의 그냥 뭔가 모종의 이 돌출 행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온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위인맞이 환영단이라고 하는 모습들까지 펼쳐지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보법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우리 한반도의 질서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통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그러한 행사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의 보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를 모종에 바로잡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산이 쓰이게 되는 거니까 어떤 예산이 쓰이고 그 돈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은수미 성남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묵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들이 조금 더 추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성남시나 이 행사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해명을 좀 해드리자면 저 자체가 뭐 김일성 배지, 그러니까 김일성 뭐 배지 모양의 자수를 단 거죠. 사실은 뭐 배지 모양에. 근데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북에 있는 아들과 남에 있는 어머니의 편지를 주고받는 거니까 북쪽 사람 역할을 한 사람에게 북쪽 사람인 표식을 하기 위해서 뭐 김일성 배지 모양의 뭐 자수를 달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안타까움을 해당 공연 관계자들은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성남시 측에서도 사실은 공연 내용을 다 검토했더라도 문제는 없잖아요. 거기서 의상을 어떻게 달고 나왔을까지를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나름 전 성남시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다만 좀 저는 처음에 기사로 봤을 때는 그래 북한 사람 역할한 사람이 김일성 배지 달고 나온 게 뭐가 문제야. 연기할 때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이제 북한 연기자들 달고 나오잖아요. 근데 내용을 막상 보니까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북한의 어떤 고위 계급 사람이라서 배지를 꼭 달아야 되는 역할도 아니고 게다가 저 자체가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는 작은 배지 모양도 아니고 크게 뭐 관객에서 사실상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저 김일성 얼굴이 담겨있는 사진이고 좀 크잖아요. 그리고 저거를 누군가는 자수를 제작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런 모양 어딘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굳이 저게 북한의 아들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꼭 저런 역할을 저 자수를 넣었어야 됐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듭니다. 다만 좀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자, 두 번째 핫플입니다. KBS 독도 영상 미제공 후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 헬기 사고 영상 은폐 논란에 휩싸인 KBS가 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20초만 빼고 곧바로 영상을 줬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에 대해서 반론들이 오늘 제기되고 있어요. 사고 직전 이륙 장면이 담긴 영상을 수색 당국에 KBS가 빨리 전달했더라면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헬기가 이륙하면서 180도로 방향을 트는데 속도가 느린 장면도 있어서 수색 범위를 KBS가 영상만 줬다면 수색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색 더 빨리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륙 후 퍽 소리를 들었다는 걸 KBS 직원이 신속히 증언했다면 추락 위치를 가늠하기 수월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곧바로 영상을 줬다는 KBS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독도 경비대 측에 따르면 KBS가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무려 4차례 묵살한 후에야 20초 분량의 영상을 뺀 나머지 영상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영상은 뺐다는 겁니다. 이륙 영상 미제공의 거짓 해명까지 공영방송 KBS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저는 그 소방당국에서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장례식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 막 가슴이 막 무너졌는데, 아버지를 잃은 어린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아빠 올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야. 아들 이런 얘기 한다는데, 제 아들 생각나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좀 목이 메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소방대원이 된 딸의 시신을 찾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날씨가 좋을 때 한꺼번에 찾아라 어쩌겠냐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던 어머니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독도에서 헬기가 뜯고 나면 동서남북 360도 어디로 뜨는지 모르잖아요. 그 깜깜한 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벌어졌는데, 그때 이륙해서 배행 돌던 그 영상만 있었어도 훨씬 쉽게 그 지점을 찾아갖고 찾을 수 있잖아요. 아직도 수습 못한 시신들이 몇 구가 있는데, 저거는 KBS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경비대에 따르면 4차례나 요구했는데 KBS가 묵살했다는 거잖아요. 사고가 나고 자정이 넘어서 바로 한 0시 50분경 또 1시 좀 넘어서 얘기했는데 또 안 주고, 그 다음에 주고, 심지어 아침에는 당신 찍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찰한테 그 영상은 지웠어라고 거짓말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그러니까 이 몇백억씩 재난방송 주관사로 몇백억씩 국가의 예산을 받고 있는 KBS가 저렇게 왜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좀 얘기하고, 다시는 저런 일이 좀 없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있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좀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국민들 마음이, 그리고 아직 수습 못한 시신들이 그나마 좀 빨리 수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좋은 거에서 숨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KBS 그 해당 직원의 잘못일 뿐이다라고 KBS는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잘못을 했을 때 해명이 거짓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데 우리 곧바로 줬는데 KBS가 해명했는데 경비대에서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지금 재반박 들어오잖아요. 밤이 지나고 4번 간절하게 요구하고 나서도 그때서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원 의원님. 네. KBS가 자기들 본분을 좀 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 시청료로 운영되는 재난주간 방송사지요. 재난주간 방송사란 거는 재난이 닥쳐올 거를 미리미리 그 보도를 잘 하고, 또 지금 위험이 닥친 지역에 대해서 보도를 해서 미리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겠으나, 지금 이 건과 같이 자기 눈앞에서 재난이 발생했으면은 그 재난으로 인한 그 피해를, 결과를 최소화하는데 또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제가 재난주간 방송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보도 욕심에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4번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언론을 떠나가지고 일단 인간적으로도 이건 용납이 되기가 힘들고, 또 KBS가 평소에 굉장히 일반 방송과는 똑같이 재난에 대해서도 이 보도 경쟁에 몰두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어서 KBS 내부적으로 이건 대단한 조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재반박에 대해서 KBS가 과연 어떻게 해명할지 해명 한번 듣고 저희도 해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악플입니다. 경찰이 캐나다로 종족을 감춘 윤지호 씨에 대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경찰이 여권 무효화 신청과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강제 송환 카드를 꺼낸 것. 적색 수배는 피의자를 현지에서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캐나다 수사당국에서는 혐의의 중대성과 체류 자격 등을 따져서 송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송환 절차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도 요청할 계획. 윤지호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SNS에 경찰은 왜 제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부당하고 억울하다면 하루빨리 자진 입국해 당당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윤지호를 지킨다는 모임을 개최했던 국회의원들의 해명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아이린, 아이유, 수지 등의 사진이 붙어있는 소주병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1990년대 후반 주류 기업들은 인기가 많은 여성 연예인을 소주 모델로 내세우며 판매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소주 모델로 발탁되느냐 안 되느냐가 인기의 척도로 불릴 때도 있었는데 담배값에는 흡연을 경고하는 사진이 있는데 왜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서 음주를 미화하느냐라는 논란이 이인 겁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여성 연예인 사진 술병 부착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로 OECD 회원국에서 이런 일이 있냐 없냐를 조사해 봤는데 술병에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거 흥미롭네요. 하지만 인기 연예인의 사진을 뺀다고 음주 감소로 이어질지가 의문이다라는 반응도 있어요. 이에 소주병 연예인 사진 금지 검토에 앞서서 금연 정책처럼 금주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정확한 팩트 그리고 시원한 골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날씨 춥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